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jonathan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우리 국민의힘 인요한 이제 이 혁신의 발족과 관련해서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돌아오게 되니까 이제 재판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중요한 것이 이제 가결파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와중에 이경 부대변인이죠. 이경 부대변인 여성인데, 이경 부대변인이 말이죠, 느닷없이 음모론을 꺼내놓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음모론을 꺼내서 좀 파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 동정을 쭉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이외에도요 지금 이제 철험에 뭐 이 강성 그야말로 친명, 이 방탄벽을 제일 두텁게 쌓고 있는 데가 이제 천엄인데, 천엄에도 사실상 이제 와해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내 여러 동정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요 현안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이제 이 회계 공시 문제, 노조.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노조 개혁을 굉장히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제는 한국노총이 회계를 갖다가 이 노조 공개 시스템에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또 민노총이 밝혔습니다. 근데 민노총은요, 승질이 뒤끝이인데요. 자, 반드시 대규모 투쟁을 해서 노조 탄압 정책을 규탄하겠다, 맞서겠다라는 대정부 투쟁 의지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민노총 건조가 나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민노총의 움직임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지금 이제 탈북어선 이 한 가족 4명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요 탈북어선에 지금 관련해서 이번에도 경계망이 뚫린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말 뚫린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된 건지, 이번에도 어쨌든 간에 특정하는 데는 그 탈북 어선을 직접 우리 군이 먼저 특정해서 유도하는, 여기에는 실패를 했고, 우리 이제 어선이 참 어민이요, 우리 어선에 타고 있는 어민이 현장에서 이게 그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때서야 특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 실패의 이 시작을 어디서부터 볼 것이냐, 이 기준에 따라서 실패로 볼 수도 있고 또 아니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합참에서 이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과 함께 여러분께 아주 잘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 참고를 판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요, 지금 야당에서는 에이구 이거 참 잘 됐네, 그래서 이거 경계시키로 몰고 공격의 수위를 늦추지 않을 태세를 보이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야당에서는 굉장히 지금 치욕적인 거지 않습니까? 자, 북한 선박 내려온, 그 당시 이제 기술하겠다 하고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2명을 갖다가 바로 강제 북송해서 국내로부터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경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딱 수용해서 지금 정말 기술이가 있는지 없는지 합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합심도 그냥 유명무실하게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대조되는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더 그 경계 실패론을 키우고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탈북 문제도 여러분께 함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은요, 지금 이제 이 중동 사태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침몰이 좀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지금 입수된 보도에 의하면은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26일 날 귀국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26일 날 귀국하는 대로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채널A 단독으로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일 날 들어오는데 왜 만났느냐? 우선 서울에서 만나는데 당연히 그러면 뭐 대통령실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예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야, 왜 그러냐면요, 이게 10월 2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이 추도식이 서울 현충원에서 열립니다. 26일 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사면된 이후로 처음으로 이게 아버지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경을 하는데, 이 기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자, 당선인 때 작년 4월 달에 당선인 신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뵌 적이 있고,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이 최근에 대구 사저를 찾아서 윤 대통령께서 이 초청한다라는 의사를 전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 김기현 대표가 그 당시에요. 지난달 9월 13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좀 서울로 모시고 싶다. 이런 한번 만나뵈면 굉장히 모시고 싶다라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바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 방문했을 때 어쨌든 간에 이 과거에 그런 좀 불행한 일로 인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고 또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사저 방문했을 때 이 충분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다. 이런 내용은 이미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렇게 만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제 전현직 대통령 간에 그러한 필요한 그 예우 차원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국정농단 수사를 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고를 치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는 뭐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이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제 보수 대통합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하나의 시대적인 시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래도 이번에 그런 이제 보수 대통합에 나름대로 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박이다 하면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친박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그 유영하 변호사가 밝혔잖아요. 친박이라는 개념은 이제는 없다. 본인들이 자기 이름으로 뭐 정치를 하거나 안 하거나 이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때 친박이라는 이름은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가 최근에 전달한 이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이 프로파일로 정치에 개입한다거나 정치를 하는 그런 현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은 뭐 정통 보수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난다는 것 자체 그리고 윤 대통령이 뵈시고 싶다. 한번 모시고 싶다. 이러한 전가를 이미 전달했다고 하는 측면 이것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호의적인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로 양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 모두에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여권에서는 당연히요. 이번 강서 패배로 인해서 소통, 변화 이런 거를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 플러스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차원.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야권을 제대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환경을 만든다. 정치 지형을 만든다.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혁신 위원장으로 됐는데, 자, 오늘 보도를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인재를 영입할 것이냐, 이렇게 보면은 이 박은식 호남 대한포럼 공동대표, 왜냐하면 윤 대통령 지지를 했다 이 말이죠. 대선 때. 그리고 함은경 전북지부 국민통행 이 대표. 이분은 삼민투 위원장 출신이고 윤 대통령 지지 활동을 쭉 해오고 있죠. 최근에도 국민의힘에 와서 또 특강도 하고 말이죠. 김경률 변호사의 경우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참여연대에서 나와가지고 우파 지원 활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영입 대상으로도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인재 영입으로 거론되는 이뇨한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이 됐어요. 혁신위원장.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 메스를 지었는데 피눈물같이 대한민국을 살아간다라는 말. 그러니까 일각에서 아니 뭐 외국인이 이 한국 정치를 얼마나 알겠느냐. 그러지만 이 푸른 눈을 가진 한국인 이런 닉네임이 얘기해주듯이 한국에 대한 애국심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다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혁신의 역할은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이 기초가 뭐겠어요? 내년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서 두 번째 앉아있는 이분이 이 꼬마가요. 이게 지금 인뇨한 위원장이 된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벌써 변한 것이죠. 왜냐면 이분이 59세니까 벌써 나이를 따져도 64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번 이 얼굴 보면 한 두세 살, 한 서너 살 정도, 두세 살밖에 안 돼 보이는데 벌써 60여 년이 지난, 지금 와서는 이제는 우리 국민의힘에
그야말로 혁신의 주인공이 된 그런. 그래서 인륜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지만은 우선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이제 국제의료센터 소장을 맡고 있잖아요. 오랜 한 20여 년간. 그 다음에는 그 국민의힘 지금 어려움에 처한 혁신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으니까 전문 영역에서나 아니면 대한민국 정치 영역에서 본인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이 말을 항상 입에 달고 다니듯이 정말 길을 졌다.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하는 발언을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가 제일 의미가 있느냐. 변화를 얘기하고 있고 모든 건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변화를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정치, 즉 통합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하니까 맨 먼저 그러면 비윤도 혁신위원회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이준석과 유승민계도 또 집어넣어라. 그리고 이 사람들도 공천을 줘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혁신위원회 하면서 제일 민감한 부분이 공천 룰을 만들 것이냐. 여기에 개입할 것이냐. 그 문제를 다룰 것이냐. 이제 김기현 이 대표가 전권을 줬다 하는데 전권의 범위에 그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걸 가지고서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또 찬반 양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어느 쪽에서는 그거는 안 된다. 그것까지도 해야 된다. 이랬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인용한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공천 룰 센터까지는 왜냐하면 공천위가 별도로 또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현재 그리고 여기에서 만든다 하더라도 또 최고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사전에 다 조율해서 지도부가 김기현 대표나 용산에서 좋아하는 룰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까지 간다라고 지금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임명이 된 이후로 인용한 그 위원장이 말이죠. 이제 내일 모레가 목요일인데 목요일까지는 이 혁신위원회를 전부 임명하겠다. 그래서 어제만 하더라도 5명. 근데 5명이면요. 누구를 넣겠어요? 자, 왜냐면 그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또 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당 지도부에서는 명단을 건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명단은 줬지만은 인용한 위원장이 전권을 가지고 구성한다. 그러면 당 지도부에서 이름을 줬는데 그거 제끼기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일단 위원은요, 5명이 아니고 7명에서 10명 정도 늘린다 이겁니다. 자, 그래야 비윤도 집어넣고 이준석계도 집어넣고 유승민계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 다 한 명씩은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 때부터 통합 얘기하더니 전권을 얘기하더니 아니잖아. 이렇게 나오면 망하는 것이죠. 국민이. 그래서 구색 맞추기도 한다. 다만 이게 구색만 맞춰주느냐. 또 왜냐하면 저도 혁신위원 제가 2기 혁신위 위원으로 제가 활동한 적이 있는데요. 혁신위원 넣어놓고서 그냥 이름은 걸어있는데 발언하는 게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정책에. 그러면은 그야말로 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각 계열별 인사를, 각 계파별 인사를 넣느냐 안 넣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과연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정말 이 혁신 내용으로 담아드릴 만한 그런 좋은 내용을 내느냐, 아니면 계파 이익적 입장에서만 안을 제기하느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작서부터 일사불란하게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 같은 이제 조직 생활을 해온 사람은 일사불란한 걸 좋아하는데, 지금 이 혁신위는 일사불란 갖고는 안 되고요. 많은 논의를 하는 모습이 겉으로까지 다 전달이 되어야만 진정한 혁신을 하는구나. 이 진정성이 인정을 받고, 그래야 중도, 이 표심을 얻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우선 징계 문제가 제일 커요. 자, 그런데 이 징계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불화산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음모론을 치고 나왔어요. 자, 음모론. 이 뭐냐? 지금 이제 이선균, 지금 마약 혐의가 일파망파 매일같이 커지잖아요. 지금 경찰에서 곧 소환할 예정으로 있고, 3억 원을 뜯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담한테. 쉽게 얘기해서, 쉬운 말로 마담. 예. 술집, 이 주인한테 뜯겼다. 이런 말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출연료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지금, 그 인구에 회자되고 있어요. SBS 법전에서 제일 많이 받는데요. 1회당 출연료가 놀라지 마십시오. 2억이나 된답니다. 2억. 어마어마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 마약 많은 게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까지 먹었다는 겁니다. 예, 그것까지 향정신성, 의약. 이것도 이제 준 마약과 같이 그렇게 이제 향정신성이니까 본래 치료용으로만 써야 되는데 이거 자칫 잘못 쓰면 이것도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커지고 있어요, 사안이.
그리고 이제 관련자들도 지금 5명이다, 6명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사를 받는 연예인도 있고 또 재벌 3세도 있고 그 어마어마하게 파장이 커요. 그러니까 이경이라는 이런 인간이 딱 나와가지고 이거 음모론이야. 자기네 실적을 덮으려고 해서 이선균을 수사하고 있는 거야. 야, 과거에 음모론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 이경이 이거 내년에 공천 받으려고 지금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이거 반드시 이거를 우리가 또 비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선균을 지금 이 배우 협박했다고 알려져 있는 유흥업소 이 여성 이 집에서 수차례 대마를 한 혐의까지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음모론의 핵심입니다. 덮으려고 하는 거. 그런데 근거도 하나도 얘기 못해. 그렇잖아요. 과거 세월호 음모론 뭐 이거 여러분들 근거 나온 거 봤어요? 근거가 그리고 그게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루머지. 예. 그래서 이경 음모론은 역풍을 맞아야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슈화를 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징계 문제는 절대 아예 징계 문제는 꺼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정청래 같은 인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거 잠시 미뤄두자는 얘기일 뿐이야. 이렇게 증명해서 불이 완전히 꺼지는 것은 막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야, 이 꼼수.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이는 지금 아주 굿캅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좋은 경찰. 그리고 배드캅 역할. 악역은 제가 그랬잖아요. 지도부가 전부 친명대로 돼 있고 공천 충성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은 웃고 야 그거 하지 말라니까 하더라도 개딸들이 알아서 난리치고 지도부가 알아서 난리치라고 제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정청래가 벌써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징계 문제, 이 제동이 걸린 것처럼 제동을 건 것처럼 지금 이재명이는 매일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누가 진짜로 알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앞에서는 그야말로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명계를 달래는 것처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복수의 칼을 지금 갈고 있다. 이게 이재명의 이중성 아니겠습니까? 내로남불의 전형. 예.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지금 야권이 여권을 집중적으로 흔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수사 검사들 좌표 찍기 가지고 안 되고요. 이제는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이요, 이 법치주의, 법 근거와 법리를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윤 정부는 검찰 독재 정권이다. 요 공세를 높이려고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2021년도에 탄핵을 한 걸 보면은요, 임성근 판사 탄핵했는데 각하됐잖아요. 이상민 장관 기각됐잖아요. 그리고 안동환 검사는 이미 심리가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정석 이번에 수원지검에서 이재명이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차장 이찬영 검사니까 간부죠. 위장 전입했다고 해서 탄핵을 추진하고, 손중선 검사도 고발 사주로 해서 탄핵을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람을 잡는 거예요. 탄핵, 검사 탄핵을 바람을 잡아놓고 요걸 보고서 여론을 흐름을 본 다음에 이제는 이 탄으로 본격적인 탄핵의 최종 목표는 어디다 두고 있느냐? 한동훈 장관의 탄핵에다가 최종적인 목표는 두고 있고 두면서 이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자,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한동훈 탄핵의 목표가 있지 지금 검사 몇 명 탄핵의 목표가 있지 않다. 바람재미로 검사들을 제물로 삼으려고 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내 처음에 이제 의원직도 우선 최강호가 의원직 이랬잖아요. 이 앞에 있는 이 꼴불견. 예, 이게 당에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가 하나씩 둘씩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황우라도 지금 다 재판. 김남국이도 지금 탈당. 예, 코인 거래. 이 박주민이 이거 아이고 이거 이재정 아이고 이것들 아이고 참. 그래서 김남국 탈당 최강은 직상실. 그리고 선거배 황운하는 5년 구형. 이제 11월 달이면 이제 선거가 나오니까 이것도 이거 당선 무용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탈북민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탈북민 관계 뉴스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맨 먼저요,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조그만한 목선인데 이게 뭐 3.5톤짜리니까 조그만하다 그래요. 길이가 한 7m. 그러니까 이게 레이더 그리고 열상 감시 장비 TOD를 통해서 군에서 5시경부터 5시 반경부터 포착이 됐는데 이거 레이더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이더는 뭐 다 점으로만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목선이 작으니까 점은 점인데 이거 기동하는 걸 보니까 수상해. 그래서 계속 모니터를 했는데
왜냐하면 뭐 그 수상한 거는 이제 그 요원들은 이제 점을 보고서도 나름대로 이제 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북한 선박인지는 특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배가 계속 떠 내려오는 겁니다. 예, 떠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제 이 11km 밖에서 이 삼척계에 있는 11km 밖에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예인에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인에 오는 것이 우리 군에서 특정을 먼저 해서 예인에 온 게 아니라 우리 어부가 신고를 하니까 이건 북한 선박이야.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유인이 아니라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계 실패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야당에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5시 30분에 우리 레이더에 탐지가 되는데 이게 이게 이 벤지는 몰라요. 예, 이 북방에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속초. 예, 그래서 이 대포항하고 속초항 그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데리고 오는 겁니다. 11km 동쪽 해상 4명을. 근데 5시 30분에 이제 미상 표적을 탐지하는데 6시 30분에 이제 포착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7시 10분에 어민이 신고하고 그때 우리가 이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위치 지정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딱 속초, 이게 속초 일대잖아요. 이 외홍치항에서 11km 떨어진 이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하는 거예요. 이거 북한 선박이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경계 실패한 것이 아니냐. 어민이 신고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 알았느냐. 이러면서 지금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어민이요, 담배하고 이제 술을 건네주면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 이거는 뭐 북한 선박이 맞구나. 그리고 북한에서 왔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직감적으로 이제 우리 어민도, 이 어민도 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맞구나 했을 때, 얼굴이 말이죠. 이 얼굴 형태를 보고, 아, 직감적으로 이거는 북한 선박, 북한 어민이구나. 왜냐하면 얼굴에요, 송기가 아주 잔뜩 쩔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탈북물이다. 이렇게 직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목선에는 여성 1명하고 여성 3명, 남성 1명이 타고 있는데 한 가족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즉각 진짜 기술을 한 건지 합심조에서 지금 이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처음에 생수 1명하고 담배를 한 갑 줬더니 그리고 북한에서 왔느냐 했더니 이 거절했는데 나중에는 담배와 물을 받으면서 북한에서 왔다. 고개를 끄덕끄덕. 이거 가족이다. 오늘 출발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원의 이제 선원의 배를 보고 야, 한국 배는 참 좋네. 이렇게 혼잣말로 내뱉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 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 배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경계 실패가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합참에서는 또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 합참에서도 지금 상세하게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심 선박을 레이더하고 열상 감시 장비를 통해서 쭉 추적을 해왔는데 이 5시 30분경부터 작전 조치에 들어갔다. 그래서 레이더와 TOD로 포착된 이 선박은 어선 신호가 없어서 의심 선박으로 추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초계기와 고속정을 보냈지만은 이 소형 선박은 목선을 찾지 못했고 그 와중에서 민간 어선이 북한 배다 이렇게 신고를 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해군에서는요, 이 서해 NLL에는 섬이 많고 짧아서 경계 감시가 비교적 수월한데 비해서 동해 쪽은 섬이 없고 NLL 길이가 무려 400km가 넘기 때문에 이거 모두 잡아내기는 굉장히 힘들다. 더군다나 먼 바다에 있는 소형 목선은 레이더에도 잘 포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요, 해당 목선이 직선이 아닌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먼 바다에서 NLL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해안가에 배치된 육군 레이더에는 포착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지금 야권의 이제 공세 소재가 되겠는데 그동안에 보면은요, 2019년도 6월 달에 4명의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있는 외항 방파제를 지나서 부두까지 다 와가지고 접안해가지고 민간인이 신고해가지고 발견됐잖아요. 그 당시 월선 포착을 못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고 아마도 징계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2009년도에도 이 강릉 앞바다에서 북한 선박이 발견됐을 때도 이 제대로 식별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다. 그 정도 북한 선박을 딱 제대로 찾아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경계가 만약 실패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놓아줄 수는 없겠죠. 후속 조치를 계속 강구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강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5시 30분 군 레이드에 공식적으로 첫 포착, 그리고 7시 10분 신고, 그리고 기술해설 표명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한노총, 한노총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민노총입니다. 한노총은 어제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 공지 시스템, 우리가 이제 공지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오늘은 이제 민노총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한노총과 민노총이, 그러니까 이제 법대로 하겠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법대로 하겠다. 여기에 이제 결국은 따라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지금 민주노총은 지금 서울시 강남복지관 요거를 무상으로 쓰다가 이제 산하노조 4군데는 나가고 8군데는 아직도 버티고 있는데 이거 이 회계 공조 시스템 이게 들어온 걸 보면 민노총이 정부의 강력한 그리고 또 원칙적인 이 법칙 이거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장문을 보면 한노총이 어제 세금 혜택을 못 받으니까요. 15% 공제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공시하겠다 그랬는데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 민주노총은 강력한 투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그러니까 대정부 투쟁을 강하게 지금 하겠다. 이러한 성명을 내놨어요. 이걸 보면 야 이거 참 그야말로 이 곤조가 있는 거죠. 노조 곤조. 그래서 회계 공시하려는 민주노총인데 왜 그러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느냐? 3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회계 노시 정책은 회계 투명성을 빌미로 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 혐오 조장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빌미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확대해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에 맞서 힘차게 투쟁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3번째는요. 노동조합을 놓고 민노총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15% 공제 혜택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예. 이제 윤석열 정부 전방위적인 노동 배대 정책을 중단하라. 그러면서요. 11월에 국회 통과 예상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 이거 지금 곧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노조법 2, 3조. 그다음에 노란봉투법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개압. 그 다음에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압. 그 다음에 비정규직 확산을 위한 파견법 개압. 쟁의권 제한을 위한 노조법 개혁. 이런 반노동 노동 정책을 포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민노총은요, 이 강력한 투쟁을 위해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최대 규모로 노동자 대회로 성사시키고 윤석열 정권의 민주 파괴, 민생 파탄, 평화 파괴에 맞서 각계각층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 이러한 정부에 대한 일종의 노동투쟁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 민노총 이거 반드시 해산시켜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정상적인 발전을 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제가 탈북민이요. 금년 3분기에 40명이 입국해서 작년에 3배, 총 3분기까지 139명, 3배나 입국이 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탈북민들 아주 많이 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지금 과거에 했던 거 2019년도 6월에 삼척강 기순 4명 중 2명은 보냈고요. 11월 달에 어민 2명이 2019년도 11월에 2명이 기순했고 2021년도에 2월에도 1명이 기순했고요. 지난 5월에도 9명이 기순을 했다고 합니다. 요 내용들은요. 이 보안상 제대로 안 알려진 경우도 많아요. 참고적으로.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7시 10분경에 이상한 배가 들어왔다 신고를 하니까 해경이 11km 이 동해 쪽으로 가서 이 해상에서 이 선박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공주에서 신병을 확보하는 이러한 상황에 지금 와 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시간 방송은 모두 마치고요. 이제 저녁 식사 후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